박형수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이면 3부에 늘 만납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꾸미는 코너 건강 100세 시간인데요. 나이 드시면 이 관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죠. 그래서 청취자들께서 이 관절염 상담에 아주 정말 많은 호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번에 못다한 이 무릎 관절염 그리고 발목 골절에 대한 얘기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너무 많은 문자가 이제 쇄도했는데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문자 중에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4329님의 문자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 발 넷째 발가락이 걸으면 아픕니다.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관절염 약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답을 좀 해주시죠. 발가락에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저희가 관절염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손가락은 많이 써서 관절염이 잘 생기지만 발가락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잘 안 오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발의 넷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신발이 조금 발에 불편하거나 내지는 엄지발가락에 무지외반증 같은 변형이 생겨서 넷째 발가락 쪽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절보다는 오히려 신발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5415님 박사님 저는 70이 다 되었는데요. 엎드려서 무릎으로 길 때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계단을 오르거나 걸어 다닐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 속에 오른쪽 무릎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보내주셨네요. 5415님. 네. 계단을 오르거나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않다는 건 관절 속은 다행히 아주 건강하시다는 이야기고요. 네. 대신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릎 뼈하고 단단한 바닥 사이에 무릎 피부 속에 있는 피부신경이 자극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신경이 좀 예민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앞쪽에 있는 물주머니가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 물주머니 염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무릎 앞쪽이 부어오른다면 꼭 병원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일단 걸어 다닐 때 이상이 없다는 건 일단 관절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만 네. 이 무릎으로 이게 뭐 또 이게 방을 닦으시거나 이럴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신경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477님.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살도 붙어서.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좀 살이 좀 찌셨나 봐요. 아기를 낳으시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릎 관절은 체중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분명히 4kg에서 5kg 정도의 하중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 반드시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체중 1kg가 늘면 무릎에 받는 하중은 5배군요. 네. 그래서 꼭 병원 치료보다는 먼저 체중 감량을 하시고요. 그리고도 나는 무릎이 아프다. 그때는 병원을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797님. 안녕하세요. 골괴사는 치료가 안 되나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골괴사는 뭔가요? 골괴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뼈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뼈 일부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연골도 손상이 되고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우리 청취자께서는 부위를 밝히지 않으셔서 무릎의 골괴사인지 아니면 골반 쪽에 고관절 쪽의 골괴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관절 쪽의 골괴사는 특별한 수술적인 치료로 아주 호전이 쉽고요. 무릎 쪽의 골괴사는 운동으로 통증을 줄이고 꾸준하게 지내시면 나는 지낼만 하다. 이 정도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971님. 글루코사민을 먹고 있는데 연골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글루코사민. 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1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들었으면
네, 다행히 연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글루코사민은 연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글루코사민이 연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약물 아니면 보조식품의 연골 건강을 의존하기보다는 운동 쪽으로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123님, 중3이 아드님을 가리키나 보네요. 중3인 학생이 몸을 푼다고 비틀면은 우두둑 소리가 나요. 시원하다고 하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속상한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관절에 일부러 소리를 내서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느낌은 정말 시원한데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유발하게 되면 당장은 특별한 병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인대가 그 뼈 주변에 있는 인대가 자꾸 두꺼워집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발을 하지 않아서 그 소리를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소리가 난다고 또 이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네. 2597님, 연골 예방 차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연골 주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윤활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릎에는 정상적으로 일정 정도의 윤활액이 있는데 이 윤활액이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양이 적어진다. 그리고 똑같은 양이 있어도 관절염 때문에 좀 더 빨리 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건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대신에 관절 연골이 건강하신 분들은 구태여 바깥쪽에서 연골액을 집어넣어 봤자 특별하게 더 보호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방 차원은 아니란 얘기죠. 예방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9550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염과 관계가 있나요? 자전거 탄 뒤에 계단을 오르면 무릎 앞쪽이 아프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전거 타기는 일반적으로 무릎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서 무릎 건강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탄 후에 계단을 오르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건 무릎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혹시 계단을 오르는 일들이 많거나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다면 그걸 먼저 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절염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발목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이 활동량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은 이 발목을 다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발목이 좀 다치기가 쉬운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바닥 쪽에 위치하면서 움직임이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 주변에는 근육이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단단한 근육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의 보호가 잘 안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참 다치기가 쉽습니다. 이 발목이 얇은 분들은 더 다칠 위험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발목이 얇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발목이 얇은 분들 중에 그 원래 뼈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다칠 위험이 크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보면 발목이 얇은 분들은 발목 주변 근육도 같이 가늘고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때문에 발목이 얇은 분들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사실 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발목을 다쳤을 때 이제 발목을 겹질렸다 그러잖아요. 네. 이 겹질렸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합니다만. 네.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발목을 겹질리고 난 후에 가시면 인대가 늘어났다. 뭐 그냥 삐었다. 인대가 찢어졌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예.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다. 찢어졌다. 이것이 겹질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 이게 네. 이제 겹질렸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겹질려서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조금 이전보다는 좀 더 단단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인대가 다시 이제 다시 붙는 거죠. 그 다시 보통 다친 발목을 또 다치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대가 늘어난 것은 다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정확하게 초기에 깁스를 한다든가 아주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상태로 인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또 이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0134님, 우측 발바닥 중앙이 가려워요. 왜일까요? 저는 56세 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혹시 거기 중앙이 아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그 발바닥 쪽에 있는 어떤 인대나 뼈 쪽의 염증보다는 피부 쪽에 가까운 쪽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보다는 일단 피부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제 이 발 관련됐다기보다는 피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군요. 3698님. 봉정암을 등반한 뒤에 오른쪽 바깥 무릎이 구부릴 수 없이 아팠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조금 덜해요.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나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봉정암을 또 올라갔다 오셨네요. 예. 네. 산을 등반하고 나시면 우리 무릎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무릎의 바깥쪽의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아프실 수 있고 그 뼈에 붙은 아마 힘줄이 염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면 조금 덜해지셨으니까 다행히 아주 병적으로 심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집에서 온찜질을 하시고 근처 병원에서 소염제를 며칠 받아서 드시면 분명히 통증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무릎을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하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걷기나 수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가 이 무릎에 좋다는 말씀 오늘 하시네요. 5520님, 박사님 어제 저는 미끄러지면서 이 새끼발가락 위쪽에 이 뼈 주위가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붓진 않았고요. 근데 걷거나 만지면 통증이 있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5520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경우 바로 병원을 가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꼭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3일 동안 집에서 꼭 냉찜질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3일 동안 냉찜질을 하시고 걷는 것을 가능하면 적게 하셔서 붓기가 빠지는지 통증이 적어지는지를 보시고 3일 동안의 경과에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면 반드시 병원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붓기가 있고 누르면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혹시 조그마한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예, 사흘 정도는 이제 냉찜질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치유되지 않으면 병원을 오셔야겠네요. 네. 사흘이 또 중요합니다. 네. 4170님, 저는 무릎 뒤쪽이 당기면서 무릎이 쑤십니다. 제 직업은 택시 기사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무릎 뒤쪽이 당긴다는 증상이 무릎 안에 염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허. 예, 그리고 무릎 뒤쪽이 당기고 난 후에 아마 무릎 앞쪽도 오래 앉아 있으시면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생기실 겁니다. 그건 택시 기사님이시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성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데 그렇겠네요. 그거 외에도 혹시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무릎에 염증이 생겼을 때 뒤쪽이 당기는 증상이 분명히 생기시기 때문에 근처 병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셔야겠죠. 7963님, 이 초록 홍합 추출물이 관절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요? 초록 홍합 추출물 얘기 들으셨나요? 네. 원장님. 글루코사민 다음으로 지금 현재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것이 홍합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무릎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루코사민보다는 연구 결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어서 저도 나는 그래도 영양제를 하나는 먹고 싶어요라고 물으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 홍합 추출물을 아직은 저도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운동이 한 100배에서 1000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내 자전거 타기 관절에 좋다는 말씀도 하셨죠. 4725님, 무릎에서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요. 걷기를 하는데 허리하고 엉덩이 뼈가 또 종아리 장단지가 당기고요. 걷기 운동 계속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그 뒤에 말씀하신 허리하고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당긴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무릎보다 허리 쪽에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네. 같은 병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무작정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는 절대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질병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허리 쪽을 진료를 볼 수 있는 전문 병원을 한번 가서 허리 쪽을 진료를 하시고 난 후에 운동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740님,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좀 무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관절염인가요?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이번에 처음 이사하시고 난 후에 처음 생기신 증상이라면 일단은 관절염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연령대를 봤을 때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관절 주변에는 염증이 생겨서 뻣뻣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폐경에 가까워지셨거나 폐경을 하셨으면 그런 호르몬 문제만으로도 손가락이 뻣뻣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오 전에 손가락이 편해지시면 나는 좀 무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오를 지났는데도 역시 뻣뻣하다. 그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126님, 성장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언제 멈추고 또 무슨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요? 이렇게 또 여쭤보셨네요. 네, 성장판은 자라는 어린 친구들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죠.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성장판이 다 닫히게 되고요. 예. 남자아이들은 거기보다 한 2, 3년 정도 좀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지 좀 더 성장 여력이 있는지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많은데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운동이라든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무산소 운동은 역기를 든다든가 그런 운동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는 연구는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얼마만큼 운동하면 얼마만큼 큽니다. 이 정도의 연구 결과는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학교 체육 시간에 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2302님, 골프 엘보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가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네, 골프 엘보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미 병원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골프 엘보우라고 하면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에 염증이 생긴 걸 이야기하고요.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면 바깥쪽 튀어나온 바깥쪽에 뼈에 염증이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테니스는 바깥쪽, 네, 골프는 안쪽이네요. 안쪽입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면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제일 먼저 시행이 돼야 되고 이후에 염증이 계속 줄어들지 않거나 좀 더 조직을 빨리 재생시키고자 할 때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예. 5923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가만히 있어도 이 무릎에 열이 나고 아픈데 왜 그럴까요? 부탁드려요, 박사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무릎에 열이 나고 아프시다는 건 이미 무릎 안쪽에 염증이 생기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무릎이 부어 올랐다고 하면 정말로 무릎 쪽에 어떤 일이 생긴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병원에 계시면 안 되고 무릎 안쪽에 연골이나 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하시고 그 후에 명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20대 초반이신데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여성이신데 빨리 병원을 가서 네. 정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 7833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냉찜질, 온찜질의 이 차이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냉찜질하고 온찜질은 환자분들도 참 많이 어려워하시고 의사인 입장에서도 참 애매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냉찜질은
몸 안에서 열감이 스스로가 느껴지실 때 냉찜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목을 갑자기 겹질렸다든가 무릎을 겹질려서 무릎이 부어오르면서 안에서 뜨끈뜨끈하고 열이 난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 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다양하지만 안에서 열감이 사라질 때쯤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만성적으로 생기는 붓기, 관절염 있으시면 대부분 무릎이 붓습니다. 그런 경우들에는 온찜질이 그 붓기를 내려주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었다고 차가운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발을 겹질렸거나 뭐 이런 충격에 의해서 됐을 경우는 냉찜질,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부었을 때는 온찜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원장님 말 들으면서 3179님도 온찜질, 냉찜질 같은 질문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 4817님 저는 절을 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못하고 이 걷기만 하는데 많이 걸으면 또 무릎도 불편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절을 할 때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분명히 무릎 앞쪽 관절염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걷기만 해도 많이 불편해진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단순 방사선 검사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꼭 근처 병원에서 간단하게만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예. 요즘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운동과 관련된 또 이 질문이 많이 오네요. 5691님. 배드민턴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을 때 무릎 안에서 또록또록 소리가 나요.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단순하게 소리가 나는 걸로는 절대 병원을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이 요즘에는 취미 생활을 하시지만 선수들 못지않게 과격하게 치시는 분들이 동호회에서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소리 나는 거 외에 그냥 일상생활 중에도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무릎 바깥쪽이 좀 당기는 증상들이 같이 있다면 그때는 병원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퇴행성 외에도 이렇게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아파서 네.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궁금합니다. 7851님. 관절염 예방 음식은 우유가 좋다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우유가 우리 어떤 몸에도 나쁜 건 없습니다. 우유는 칼슘도 성분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관절염 예방 음식으로 꼭 집어서 좋으냐, 우유를 몇 잔 마시면 관절염이 예방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것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관절염은 음식이나 약물로 예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꾸준하게 운동하는 걸로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끝으로 이 발목 보호를 위한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건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좀 짧게 원장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발목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편한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운동화를 평소에 신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혹시 출퇴근 시간에 반드시 나는 직장에서는 굽이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화를 신고 직장에 출근하시고 난 후에 직장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문자 많이 소개 못 해드렸는데 5월에 다시 한번 모셔야겠네요. 달려라 보영원 손보경 원장이었습니다.